네,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를 맡게 된 장호영 변리사입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준수하고 촬영되었음을 고지드립니다. 전 시간에서 결국 이제 식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표권에 있어서 식별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식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고 출처를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표의 선사용권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통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고, 오늘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도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선사용권이라는 항변권을 소개를 드릴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음식점인 땡땡 김치찌개가 2000년 1월 1일부터 개업해서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의 식당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치찌개 음식점에 땡땡 김치찌개에 저 화면과 같은 내용 증명이 날아온 거예요. 내용 증명이 날아오면 사실 내용 증명이 일반인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받아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용 증명은 보통 이러한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수신인 땡땡 김치찌개, 발신인 주식회사 땡땡푸드, 대리인 법무법인 땡땡땡.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법무법인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정말 무서운 효과가 있거든요. 이러한 변호사가 껴서 나한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경고장을 날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한번 위축이 되고 시작하는 거죠. 자, 제목, 상표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그리고 첫 번째는 당연히 쓰는 문구고요. 저희는 땡땡푸드를 대신해서 상표권 40-땡땡땡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땡땡푸드라는 상표권을 이 주식회사 땡땡푸드가 가지고 있는데, 땡땡 김치찌개라는 상호를 썼을 때 이 땡땡이 유사하다라고 이분들은 판단을 하신 거죠. 법무법인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 땡땡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김치찌개라는 것 자체는 아까 설명드린 보통 명칭에 해당해서 식별력이 없고, 이 전체로서 판단했을 때 이 땡땡이라는 부분에 식별력이 발생을 하는데, 땡땡 푸드 같은 경우에도 푸드에는 식별력이 없고 이 땡땡에 식별력이 발생하는데, 결국 식별력이 있는 여부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표가 유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 논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사는 사용 중인 간판과 메뉴판과 이걸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폐기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언제까지 아래 계좌로 납입해 주세요. 만약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민형사상으로 내가 문제를 삼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게 날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이 굉장히 무섭게 날아와서, 어떻게 보면 이 간판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강의 도입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간판을 바꾸는 게 몇백만 원 하거든요. 이제 몇백만 원 하고 이제 메뉴판도 다 바꿔야 되고, 그러면 간판이 바뀌면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소비자들은 땡땡 김치찌개인 줄 찾아오는 거예요. 땡땡 김치찌개를 찾아온 거지, 물론 이제 오래된 그 단골집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겠지만은 이 땡땡 김치찌개가 유명해서 찾아왔더니 다른 김치찌개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 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때까지 개업일이 2000년이면 20년 넘게 전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이 식당이 간판을 내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키프리스에서 이걸 찾아봤더니 출원일이 2019년이에요. 2019년 4월 1일에 땡땡푸드,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짜 문서예요. 땡땡푸드라는 게 있었을 때 이제 지정 상품이 한식점업이고 김치찌개고, 이거 상품은 비슷하고 상표도 비슷하다고 판단이 돼요. 비슷하다고 판단되는데, 출원 일자가 이 땡땡 김치찌개가 사용했던 2000년보다 훨씬 뒤 2019년에 출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표가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만 그 권리를 인정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너무 가혹한 거죠.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내가 잘 몰라서 상표 출원을 안 한 건데 19년 뒤에 누가 출원했을 때 내가 왜 바꿔야 되나라는 판단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세 상인이나 이런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라고 하는데요. 상표법 제99조에는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사용할 권리,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1항에 보시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법조문을 보면 참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요. 결국에는 그 등록상표보다 먼저 그러니까 등록상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정경쟁 목적이 없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 사람이 상표 출원할 거를 모르고 부정경쟁할 목적 없이 그냥 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해 왔다라는 것을 만족한다면 그리고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 두 요건을 만족을 한다면 이 상표 사용자에게는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과 같이 한 20년간 계속 사용해 왔고 이 출원보다 약 19년이나 먼저 이제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20년간 사용했으니까 국내 수요자 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출처가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출원 전부터 계속해서 사용하고 이걸 만족했기 때문에 땡땡 김치찌개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 사용하고 있는 한식점업 또는 김치찌개 전문점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1항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을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전 땡땡 김치찌개처럼 한 20년간 유명하게 계속 사용이 됐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국내 수요자한테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 이거는 오로지 영세한 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1호의 요건, 즉 부정경쟁 목적 없이 출원 전부터 사용했으면 해당 상표를 상품에 대해서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그게 내 이름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라면 이거는 먼저 사용했으면 그냥 그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땡땡 지금 여기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상호가 땡땡 김치찌개고 부정경쟁 목적 없이 이제 인격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런 상호를 사용했고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간판에 걸고 메뉴판에 걸고 이게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을 했을 것이고 개업일이 출원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99조 2항의 요건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상표 이 경고장에 대해서 이러한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어떤 이유가 없는, 이유는 있지만 사실 항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땡땡 김치찌개는 여기 이 내용 증명에 답변을 보낼 때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로드뷰 사진을 보면 요새는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간판을 걸고 사용했다라는 게 명확히 찍히긴 하거든요. 그 명확히 찍히는 로드뷰 사진을 들어서 그 회사가, 그 가게가, 그 식당이 언제부터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출을 한다면
아마 이 법무법인에서도 인정을 하고 이제 그 땡땡푸드에 아마 그러한 내용을 전달을 할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선사용권은 아까 말씀드린 항변권이에요. 어떤 선사용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를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사용권자가 상표권자에게 내가 먼저 사용했으니까 그 상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변권이라는 의미는 상표권자가 상표의 권리를, 상표권을 행사할 때 내가 이걸 먼저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수단이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상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표권, 즉 상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하다 보니까 잘 돼서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사용권은 이미 그 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사용되어야 되고, 그 해당하는 상표를 상품에 대해서만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김치찌개집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2020년에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여기서 원래는 식당만 하시는 분인데 밀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밀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에. 근데 이 등록 상표 공보를 보면 김치찌개 또는 가공된 즉석 김치찌개 이런 게 있거든요. 상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식당을 운영했을 뿐이지, 이 밀키트를 만드는 거는 2020년부터 사용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땡땡푸드의 상표의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선사용권은 상표나 상품을 확장할 수 없는 항변권 뿐일 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수 있는 수단만 지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지, 먼저 사용했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보호 위해서는 반드시 상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직장이 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라고 해서 한국지식재산보건 산하 그 특허청 산하 기관이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많이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 선사용권에 대해서. 이러한 첫 번째, 우리는 선사용권이라는 제도를 반드시 기억을 하자. 그래서 어떠한 내용 증명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썼는지, 이 출원인 전부터 내가 먼저 썼는지 적어도 한번 체크해보자. 그리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표는 과연 누가 등록을 해야 되냐? 상호가 곧 아이덴티티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격의 동일성 이런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상호 자체가 그 기업 자체의 아이덴티티인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카페, 아니면 무슨 식당, 이거는 상호 자체가 그냥 그 기업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인 거거든요. 이런 데는 반드시 상표를 등록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물건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일단 첫 번째로 그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 제조 판매하는 물건 각각에 대한 상표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휴대폰 판매업이라는 삼성전자로 이제 휴대폰 판매업을 등록을 해서 상표를 보호하고 있고요. 갤럭시라는 휴대폰에 갤럭시라는 상표를 부여해서 그걸 등록을 받아서 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다양한 뭐 위탁 판매든 뭐 아니면 그 아웃소싱을 하든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은 그 물건 각각에 대한 상표와 본인의 판매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도 등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언제 뜰지 몰라요. 언제 갑자기 빵 하고 뜰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본인의 상표권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뒤늦게 일단은 한번 유명세가 탔으면 아까 처음에 도입부처럼 펭수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도 그 보겸TV 그분이 이제 상표 문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유명해지면 어쨌든 상표 브로커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 전에 일단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채널명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채널의 뭐 특성에 따라서 만약에 본인의 채널이 예를 들어서 캠핑용품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채널이 확장되다 보면 본인만의 캠핑용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캠핑용품에다가 본인 채널 이름을 덧붙여서 이렇게 상표를 미리 등록해 놓는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먼 미래의 그 계획을 등록을 해 놓으면 반대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3년이 등록된 후 3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타인이 이제 취소 심판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구체화된 미래가 있다면 상표 등록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쟁이 많은 기업들을 제가 그냥 언급을 해 놓은 거예요. 분쟁이 많은 기업들을 이제 언급을 해 놓은 거고, 모든 기업들에게 상표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죠. 모든 기업들이 본인의 사업을 나타내는 수단, 본인의 제품,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에게 상표 등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권. 그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한자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디자인 자체가 영어라서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은 거예요. 근데 디자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사실 이제는 외래어긴 하지만 거의 한국어도 거의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디자인을 쳤더니 디자인이라고 나와요. 디자인, 설계, 디자인하다 라고 해서 이 단어 자체만으로 정의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자,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과 모양과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의 그 정의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이어야 돼요. 물품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물품성이 있어야 돼서, 예를 들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디자인이라고 쓰지만은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건축물 그 물품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건축물을 들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이동식 주택 같은 거는 물품이라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판매하시는 어떤 제품들, 그냥 물품이라고 하면 다 이제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물품성이 없는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샌드아트 같이 이렇게 그 모래 입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어떤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자체는 물품성이 없고 이거는 물품성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양산 가능성, 산업상,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어서 디자인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샌드아트를 굳혀서 액자에 담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공업상 이용 가능성 계속 찍어서 팔 수 있으니까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물품의 형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품의 외관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특허랑은 조금 다르게,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발명이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 기술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고,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이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권 내부에 있는 어떤 기술들이 어떤 기술을 가졌건 어떠한 기능을 가졌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서는 물품의 외관만이 판단 대상이고 보호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디자인이랑 특허에 대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보호 범위 측면에서는 특허가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자체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가 훨씬 넓고요.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외관을 다르게 해버리면 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권은 보호 범위가 특허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자, 같은 핸드폰을 팔았을 때 디자인권으로 지키는 것과 특허권으로 지키는 것과 이렇게 이런 학문적으로 아니면 판례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방금 특허권이 훨씬 보호 범위가 넓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는 디자인이 엄청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기술력이 좋다고 구매 욕구를 상승시키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디자인이 엄청 중요한 요소로 지금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디자인이 더 예쁜 것을 선호하게 되고, 비록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다면 디자인이 더 예쁜 것을 가지고 싶은 게 요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 이제 기술 기업이더라도 특허 기술만으로 이제 개발하고 발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떠한 물품이든 간에 기왕이면 예쁜 걸 산다라는 소비 심리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도 반드시. 자, 그러면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 매번 말씀드리는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되고 창작이 비용이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창작이 비용이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자체가 그 물품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사실 독점적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컵 손잡이, 머그컵의 손잡이가 당연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당연하게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창작이 용이한 것이라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디자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요건들은 다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남들과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제품을 출시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착순, 요거는 이제 선착순과 새로운 것 요것을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죠. 그러니까 디자인 출원하시기 전에 이미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공개한 것도 새로운 것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거를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은 본인이 공개했던 거를 항변할 수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개하시기 전에 출원을 먼저 해놓고 공개를 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공지한 것을 조금 본인이 공개한 것을 좀 봐달라라는 규정이 이제 공지 예외 주장이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은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왜냐면 본인이 언제 공개했는지 그런 날짜랑 그거를 입증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복잡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뭔가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추가적인 공개를 한 거가 되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제가 공개한 디자인을 보고 만약에 조금만 변형을 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제가 출원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창작 비용이성을 불만족시켜서 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까 그 특허와 디자인과 실용신안도 마찬가지로, 실용신안은 특허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출원하는 선출원주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신규성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내가 공개했던 거라도
내가 공개한 사실로 인해서 특허나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것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완성되면 바로 특허 진행을 하시고 디자인이 완성되면 바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통 디자인 등록을 받느냐. 처음 설명드린 물품의 외관 부분, 뭐 옷이라든지 뭐 말씀해 주신 뭐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다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물품의 외관이 곧 그 제품인 디자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은 예외적인 것으로 화상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화상 디자인, UX, UI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 나타나 있는 어떤 화상된 어떤 이런 표시 수단,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화상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품의 일부분도 등록이 됩니다. 등록으로 됩니다. 부분 디자인이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세탁기를 판매를 하는데 이 헤드 부분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좀 비슷해요. 다른 제품들이랑 비슷하고 이 헤드만 너무 특이하고 정말 멋지게 그 디자인을 한 경우에 이 물품 전체를 디자인권으로 출원해버린 경우에는 상대방이 밑에 부분을 위에 부분을 이런 멋진 디자인 부분은 그대로 쓰고 밑에 부분을 조금 바꾸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비유사해서 침해가 아닌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품 중에 내가 특별히 그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도면으로는 뭐 파선으로 그 점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점선으로 보호받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이런 어떤 구분되게끔만 해놓으면 물품의 일부를 부분 디자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이나 뭐 동작 디자인이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뭐 많이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특허보다는 좁은데 하지만 디자인이라고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디자인권도 반드시 보호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가장 유명한 그 특허 분쟁이었죠.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움에서 실제로 특허가 문제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애플이 가장 많은 비용을 받아낸 것은 디자인권입니다. 디자인이 비슷하다. 삼성 갤럭시 S와 애플 아이폰 3의 디자인이 뭐 비슷하다라는 판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많은 배상금을 합의금을 납부를 했고요. 그 판결조차도 가장 많은 배상금이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디자인을 등록해야 되냐? 플랫폼 기반. 이거는 화상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화상 디자인 그 플랫폼 기반 기업도 결국에는 어플이 예쁘고 잘 디자인된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시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이 완성됐다면 화상 디자인으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웃소싱. 어떤 제품 기획을 본인이 하시고 그 공장이나 이런 데다가 의뢰를 하셔서 물품을 판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냐면 공장에서 어떤 뭐 몰딩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들이나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건 공장이 보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디자인권을 출원해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공장을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그 몰딩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 위탁 생산, 위탁 제조하시는 분들 물품의 디자인권 등록해서 보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특히 중국이죠.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정의에 따라서 물품의 외관이기 때문에 출시만 되면 바로 공개가 되는 거예요. 디자인의 특성상. 그래서 모방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모방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짝퉁이라고 하죠. 짝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해외 수출 기업,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 해외, 그 국가의 디자인권을 등록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허, 상표, 디자인, 뭐 실용신안 전부 다 우리나라 특허는 우리나라에만 미칩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국 특허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속지주의라고 해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모두 다 자국 영토 내에서만 그 권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권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한테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물품이 내 특허권 혹은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예정인 기업들은 반드시 그 특허나 디자인이나 뭐 모두 다 해당합니다.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을 하실 때 해당 국가의 그 등록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품이나 뭐 생산한 기업은 반드시 등록을 고려하시고요.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저작은 뭐 나타날 지을 작해서 어떤 예술이나 학문에 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에 구분되는 처음에 그 지식재산권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작권은 앞서 말씀드린 특허, 상표, 디자인과는 다르게 문화적인 보호, 문화의 보호의 성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예술이나 학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작권이 과연 등록을 해야 될까?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요. 저작권 자체는 저작물의 탄생과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등록이 발생 요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허, 상표, 디자인 모두 다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을 됩니다. 등록해야 권리가 발생되는 거고, 그 등록을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출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산업재산권은 등록이 발생 요건이지만 저작권은 등록이 발생 요건은 아니고 저작물의 탄생과 동시에,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요. 등록은 어떤 부분에서 유리하냐? 저작권 발생 시기에 관한 입증이 용이합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집에서 그림을 딱 그려서 그림을 하나 딱 완성을 했으면 실제로는 저작권이 발생한 건 오늘이잖아요. 근데 이 오늘에 대한 입증을 과연 법적 분쟁에서 어떻게 제가 입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수단으로 저작권을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공신력 있게 내가 저작권을 발생한, 적어도 내가 발생일이 모르면 등록일이 발생일로 유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발생 시기에 관한 입증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작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누군가가 저작권, 본인이 하고 있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문제가 그런 경고나 그런 항의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카페에서 음악을 틀었을 때 이건 과연 저작권 침해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페가 이제는 단순히 정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어떤 커피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커피랑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카페에서 트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라면, 더 이상 카페에서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참 많은 변화가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고요. 그 이유는 타인의 저작권, 타인이 제작한 음반, 타인이 제작한 어떤 음악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공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권의 침해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 있죠. 멜론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결제를 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혹은 내가 그런 데서 구매를 해서 mp3 파일로 가지고 있다.
또는 CD나 뭐 USB로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 걸 틀었을 때도. 왜냐하면 그런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두었습니다. 개인적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용도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 제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 사용이 아닌 남에게, 타인에게 틀어주는 어떤 공연권의 행사까지 인정된 비용이 아니에요. 그 유료 스트리밍 비용에는. 디지털 음원이나 소정의 음원도 개인적 사용을 위해서 허락을 한 거지, 그것을 남한테 틀어주는 것까지 허락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납부를 하셔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것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공연권료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업종별로 다르고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 결제 비용에서 플러스 알파 해서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막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되지 마시고 미리 공연권료를 납부하시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라고 하면 한 15평에서 16평 정도 되거든요. 16평 정도 되겠네요. 16평 정도 이하의 사업장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연권료 납부가 면제되니까 요거는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연권료를 어떻게 납부를 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납부하실 수 있고, 여기 접속하셔서 업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업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재를 하시면 적절한 공연권료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너무 귀찮으시면 매장 음악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전문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그 유료 스트리밍, 우리가 흔히 쓰는 유료 스트리밍 사이트랑 조금 다르게 매장 음악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그 업체에서, 그 매장 음악 전문 서비스 업체에서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하시면 공연권료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매장 음악 전문 서비스, 각 서비스별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공연권료 대납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용 약관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보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장 음악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이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보다는 훨씬 더 편하신데,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요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겠죠.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납부하기 싫으면 저작권 무료 음원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무료 음원 뭐 많기는 한데 이용할 만한 수단, 뭐 괜찮은 곡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요거는 그 저작권 무료 음원이라고 해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무료 음원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 이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타인이 제작한 상세 페이지를 내가 조금 무단으로 긁어서 써도 괜찮을지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대행이나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왜냐면 병행 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제품 자체를 본인이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매 대행도 본인이 그냥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파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기 힘들어서 해외에서 제작한 상세 페이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저작권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제품을 그냥 어디에 두고 찍었으면
그거는 인간의 노력이 부여가 된 창작물로 인정되기는 힘들겠지만, 저작물로 인정되기 힘들겠지만, 제가 그 제품을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품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모델을 섭외를 해서 예쁜 구도로 사진을 찍었다거나 하는 것은 그 저작물 자체, 그 사진 자체에 인간의 노력으로 탄생한 어떤 창작적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품의 사진은 저작권을 인정받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떤 구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소품적인 부분, 모델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은 저작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 문구에 요새는 그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적인 문구를 많이 써가지고 그 제품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문구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감성적인 문구, 상세 페이지 문구 자체가 단순히 그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떠한 구매 욕구를 조금 일으키기 위한 감성적인 수단으로 쓴 어떤 예쁜 문구라면 그 문구 자체에도 저작권이 발생될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만의 사업은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셔서 실제로 구매를 하셔서 예쁘게 꾸미기도 하시고 소비 욕구를 조금 일으키도록 예쁘게 제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최종적으로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이지, 어떤 권리에 관한 분쟁인지 개략적인 파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게 이제 개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스스로 판단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고 정말 많은 고려 요소들이 있어요. 이게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계약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미리 사용했다라는 어떤 사용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존재하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이제 막 창업한 창업자들한테 있어서는 이 전문가를 쓰기에는 비용적으로 사실 너무 부담이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이 특허청 건물에 있습니다. 역삼동 특허청 건물에 있고요. 여기에 접속하셔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문 예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류 접수, 서류 작성 업무 지원에 대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심판이나 소송까지 지원을 해 주시거든요. 여기에 변리사님들이 한 12분 정도 계세요. 12분 정도 계시니까 아주 경력도 아주 오래되신 분들,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가시면 지원 자격 요건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을 이제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격 요건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은 지원 자격에 상관없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송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조금 비슷한 류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재산권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민사나 형사소송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간단하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있어서는 보험과 같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혹시나 나중에 발생될 분쟁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카이특허법인의 장호영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